당신 명의로 된 건 이 낡아빠진 집뿐이야. 그것도 며칠 내로 내 아들 이름으로 바뀔 테니 당장 짐 싸서 나가.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제게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나이 68입니다.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28, 꽃다운 나이에 남편 이강민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그 후 40년의 세월은 오롯이 남편과 두 아이를 위한 헌신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남편이 작은 건설 회사를 일으키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비싼 옷이나 가방을 탐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와 남편의 사업 자금이 언제나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우리 집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통장에는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돈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손으로 가족들의 식사를 챙겨야 마음이 놓였고 남편이 하루의 고단함을 풀 수 있도록 집안을 정갈하게 가꾸는 것이 제 행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한 아내, 자식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엄마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에 조금도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낸 이 단단한 가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훈장이었으니까요. 그날은 남편 이강민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하게 치러지는 잔치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손님들께 드릴 답례품을 직접 포장하고 남편이 입을 가장 멋진 양복을 골라두었습니다. 제게는 남편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었고 남편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러 곱게 머리를 매만지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잔치에 오기로 한 40년 지기 제 친구 오미숙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제게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신혼 시절 쌀이 떨어지면 제 손을 잡고 울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아이들이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켜주던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연회장에는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과 친인척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내외와 딸 내외도 모두 와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마침내 주인공인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70회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쏠렸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가슴을 졸이며 남편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자리에 있는 제 아들과 딸 외에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순간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남편이 나이 들어 농담이 심해졌다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남편은 연회장 입구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와 함께 제 친구 미숙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숙은 저를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숙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오미숙 여사이고 저기 저 젊은이는 제 아들 이지훈입니다. 사실 미숙 씨는 지난 40년간 저와 깊은 관계를 맺어온 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남편의 폭탄 선언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 아들과 딸의 경악한 표정, 그리고 저를 향해 쏟아지는 동정 어린 시선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내 남편이라니.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위로해주던 미숙의 따뜻한 말들이 사실은 저를 기만하는 거짓의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제 옆에서 묵묵히 저를 내조해준 제 아내 박순자 씨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재산을 제 아들 이지훈에게 상속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재산 상속. 그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아끼고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내 친구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넘어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미숙이, 너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시끄럽소. 이미 다 끝난 일이니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마시오. 변호사 선임도 다 끝났고 재산명의 이전도 거의 다 마무리됐소. 당신이 평생 나만 믿고 살아온 거 알아. 그래서 이 집 하나는 당신 명의로 남겨두었지.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어주지 않으려 한다면 난 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남편의 협박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미숙이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강민 씨는 처음부터 날 사랑했어. 넌 그저 우리 사이에 있던 장애물일 뿐이었고, 이제라도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거야. 그동안 내 친구로 살아줘서 고마웠다. 미숙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마저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지만 그 어떤 위로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칠순 잔치가 열렸던 그 화려한 한복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선 후였습니다. 덩그러니 남은 거실에는 이혼 서류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제 청춘과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친구에게 발등을 찍힌 고통은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통보를 해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으며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은 고스란히 미숙의 아들 이지훈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을 바쳐 가꾼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이 든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거리,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순하게만 살아온 제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강민, 오미숙, 절대 용서하지 않아. 당신들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당신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어. 그날 밤 순하고 바보 같았던 아내 박순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독하고 치밀한 복수의 화신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존엄을건 처절하고도 통쾌한 황혼의 반란, 그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죠. 아버지 눈밖에 나면 남편 회사도 위험해져요. 딸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내 집이라 믿었던 곳에서 쫓겨난 그 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가방 속에는 달아빠진 속옷 몇 벌과 앨범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한때는 제 삶의 전부였던 그 사진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몸을 누일 곳이 필요했습니다. 수중에 가진 얼마 안 되는 현금으로 허름한 여관방을 잡았습니다.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와 내 친구 미숙의 조소띤 얼굴이 번갈아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40년의 세월, 제가 바쳤던 청춘과 헌신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의 성공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치 않았던 날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늘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만 해. 바깥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남편을 하늘처럼 믿고 남편이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로 살아왔습니다. 그 울타리가 사실은 저를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는 낡은 집 한 채만 남겨두고 모든 재산을 자신과 아들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동안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아 만든 재산이 사실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며칠을 여관방에서 눈물로 지새우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은 제 피를 나눈 자식은 저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잠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제 처지를 설명하며 며칠만 신세를 질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숨 섞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좀 조용히 계시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단단히 화가 나셔서 저희가 어머니를 만나는 것조차 감시하고 계세요. 저희도 아버지 회사에 관련된 일이 많아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결국 아버지의 재산과 자신의 안위 때문에 저를 외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제 여관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에 두툼한 돈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당분간 지내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너무 맞서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난처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표정도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봉투를 아들의 얼굴에 집어 던질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번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딸의 위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죠. 아버지 눈밖에 나면 남편 회사도 위험해져요. 사위의 사업이 남편의 회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딸에게도 저는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들의 앞길에 거치적거리는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간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저는 결국 24시간 찜질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시끄럽고 번잡한 곳,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곳에서 저는 가장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워 수건 한 장을 덮고 잠을 청하며 저는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처절한 외로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찜질방 구석진 곳에서 잠이 깼는데 창밖으로 막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솟아오르는 희미한 빛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순자, 이대로 무너질 거니? 이렇게 짓밟히고 내 인생을 끝낼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멎고 흐릿했던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편도 친구도 심지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조차도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를 꺼내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과 낡은 수첩을 샀습니다. 찜질방 구석에 자리를 잡고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을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소한 습관, 돈의 흐름,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까지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수첩에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기록을 하면 할수록 저는 남편, 이강민이라는 사람의 실체와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똑똑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한창 번창하던 시절,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별장처럼 쓸 작은 시골집을 하나 사두었습니다. 남편은 그곳을 휴식처라고 불렀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곳을 싫어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혼자 그곳에 다녀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평소와는 다른 낯선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냄새는 미숙의 향수 냄새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편은 그 시골집 서재에 아주 낡고 커다란 금고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신식 디지털 금고가 아닌 아주 구식의 다이얼 방식 금고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가보다. 별거 없으니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지만 그 금고를 유독 아끼고 닦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쩌면
그들의 40년 배신의 역사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시골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낡은 금고, 그것이 제 반격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찜질방을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박순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이자 한 여자로서의 독립을 향한 위대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순진했던 아내 박순자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복수심에 불타는 한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강민 회장, 그 이름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찜질방을 나선 제 발걸음은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비밀 별장, 그곳에 모든 해답이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는 저 풍경 속 어딘가에 저의 행복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집은 기억보다 훨씬 더 낡고 황량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군데군데 벗겨진 페인트는 마치 지난 40년간 기만당해온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독히도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뒤 세 번째 항아리 밑에 비상 열쇠를 숨겨두는 그의 습관까지도 말입니다. 먼지 쌓인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차갑고 퀴퀴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집안은 온통 남편과 미숙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란히 놓인 와인잔, 여성용 가운, 그리고 침실 머리맡에 놓인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까지. 저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기억 속에 있던 낡은 철제 금고와 마주했습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최신 디지털 방식이라면 포기했을 테지만 다행히도 구식 다이얼 금고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금고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남편이 쓸만한 번호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일,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 아들의 생일, 딸의 생일,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 다이얼을 돌렸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습니다. 만약 이 금고를 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끔찍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의 생일일까? 남편과 미숙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지훈. 남편이 칠순 잔치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바로 그 아들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적어두었던 이지훈의 생년월일을 조합해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 그리고 마지막 숫자에 다이얼이 멈추는 순간 철컥하는 천상의 소리 같은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금고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자식들의 생일은 잊어도 불륜으로 낳은 아들의 생일은 잊지 않은 남자.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편, 이강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 뭉치와
낡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먼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숙이 남편에게 보낸 수십 통의 연애 편지와 두 사람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고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던 바로 그 시절에 두 사람은 제 등 뒤에서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낡은 가죽 커버로 된 장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와 이름, 액수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설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검은 돈, 즉 비자금의 내역이었습니다.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건넨 뇌물의 기록과 탈세를 위해 꾸민 이중장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이강민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장부와 편지들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챙겨넣고 서둘러 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제게 필요한 것은 이 서류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법의 이름으로 남편을 심판대에 세워줄 사람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서초동의 한 허름한 건물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법무법인의 문턱을 넘을 돈이 제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소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조우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30 중반쯤으로 보였고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제 기구한 사연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처음에는 그저 그런 이혼 상담이겠거니 하는 표정으로 무심하게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께서 모든 재산을 다른 여자에게 넘겼고 사모님은 빈털터리로 쫓겨나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의 건조한 말투에 잠시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방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저 그런 이혼 상담으로 보이시나요? 조 변호사는 미심쩍은 눈으로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첫 페이지에 적힌 대성건설, 비자금 내역이라는 글자에 머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장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눈빛은 경악과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장부 마지막 장을 덮은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대성건설 회장, 성함이 이강민 씨가 맞습니까? 네, 제 남편입니다. 제 대답을 들은 조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강민 회장 그 이름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조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하청업체를 운영했는데 10년 전 대성건설의 악의적인 부도 처리 때문에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기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보려 했지만 이강민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고 어린 조 변호사는 거대 기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독하게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지만 그 거대한 벽을 넘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장부는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닙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한과 사모님의 인생을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하나는 빼앗긴 인생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분노의 불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묻혀버린 정의를 되살리려는 뜨거운 열정의 불꽃이었습니다. 마침내
박순자의 외로운 복수에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마주 앉아 복수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처절하고 완벽하게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말입니다. 남편의 당황한 얼굴을 상상하니 지난 수십 년간 묵혔던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으니까요. 조우진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는 찜질방 구석에서 눈물 찢던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제게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복수를 위한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부터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지난날의 제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단정한 투피스 정장을 사고 흐트러졌던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와 저는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남편과 미숙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남편의 비자금 장부와 미숙의 연애 편지들이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비자금 장부를 통해 법적인 심판을 준비하는 동시에 제가 가진 남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적인 공격을 병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남편과 미숙 두 사람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의 비밀스러운 관계로 맺어진 그들의 신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얇고 위태로울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금고에서 가져온 수십 통의 편지 중 가장 애틋한 내용이 담긴 편지 한 통과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한 장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적지 않은 하얀 종이와 함께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로 적었고 우체국 소인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찍히도록 조 변호사가 손을 써두었습니다. 이걸 받으면 오미숙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분노하겠죠. 그리고 의심할 겁니다. 남편이 여전히 과거를 잊지 못하고 추억을 곱씹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오미숙이라는 여자는 평생을 저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 속에서 살아온 여자예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겠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며칠 뒤 조 변호사가 심어둔 사람을 통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의 선물은 정확하게 오미숙의 손에 배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미숙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미숙은 소포를 뜯어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이내 핏기가 신 얼굴로 남편에게 사진과 편지를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뭐야? 당신, 내가 모르는 곳에 아직도 이딴 걸 숨겨두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혹시 아직도 박순자 그 여자를 못 잊어서 그 여자한테 이걸 보내라고 시키기라도 한 거야?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처음 보는 소포였기에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의심에 사로잡힌 미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정식으로 남편의 아내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과거의 망령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해봐요. 당신이 버린 그 여자가 보낸 거 맞지?
그 여자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지? 헛소리 좀 그만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여자가 보냈든, 누가 보냈든, 이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수작이야. 남편은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오히려 미숙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남편의 당황한 모습이 그녀에게는 무언가 숨기는 자의 비겁한 변명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이 떠나가라 싸웠고 값비싼 도자기와 액자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달콤한 황혼은 낡은 편지, 한 통과 사진 한 장으로 인해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곧바로 사람을 풀어 제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 변호사가 손을 쓴 뒤였습니다. 제 모든 기록은 지워졌고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편은 제 자식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저를 찾으라며 윽박질렀지만 자식들 역시 제 소식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넣고 통제하며 살아온 그에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공포였던 것입니다. 보고를 전해 들은 조 변호사가 감탄한 듯 말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사모님. 적장인 이강민 회장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겠군요. 정확하게 약점을 파고드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그저 식전 요리에 불과해요. 이제 메인 요리를 내놓을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격으로 인해 남편의 심리는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미숙과의 관계에는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그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대성건설을 흔들 차례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40년간 제가 기억하는 남편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돈줄, 그의 인맥, 그리고 그의 비밀들까지. 저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조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겠습니다. 남편의 가장 오래된 금고지기이자 지금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죠. 첫 번째 돌멩이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남편과 미숙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에는 선명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와 조 변호사는 그 균열을 거대한 절벽으로 만들어버릴 두 번째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사모님, 이걸 정말 사모님께서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까? 제 앞에 앉은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장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제 남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남자. 저는 그에게 복수의 무대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심리 공격으로 남편 이강민과 오미숙의 관계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데 성공했지만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남편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돈과 명예의 성, 대성건설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우진 변호사와 저는 비자금 장부를 분석하며 공격할 약한 고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장부의 내용은 방대하고 충격적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와 내부자의 증언 없이는 법정에서 완벽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김상무였습니다. 김상무는 30년 넘게 남편의 곁을 지키며 대성건설의 재물을 총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수족이자 금고직이었고 비자금,
장부에 기록된 거의 모든 검은 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전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들인 이지훈을 경영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가장 충직했던 부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김상무에게 헐값의 퇴직금만을 쥐어주며 입을 막으려 했고, 배신감에 휩싸인 김상무는 조용히 업계를 떠났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 변호사에게 김상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복수를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며칠간의 추적 끝에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는 김상무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조 변호사와 함께 직접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김상무는 과거의 날카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 잔뜩 경계하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김상무님? 대성건설 안주인이었던 박순자입니다. 제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안심시키고 근처의 허름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방에서 비자금 장부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강민 회장 안이 제 남편의 서재 비밀 금고에서 나온 겁니다. 장부를 본 김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장부는 자신이 직접 관리했던 것이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걸 정말 사모님께서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무님, 저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무님께서 당했던 억울함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김상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분노,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한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상무의 정보에 따르면 대성건설은 최근 제주도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강민이 아들 이지훈에게 경영권을 완벽하게 넘겨주기 위한 마지막 발판이자 수천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장부에 기록된 비자금을 이용해 경쟁사를 매수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맞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상무는 자신의 옛 인맥을 통해 대성건설의 비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비밀회의 녹취록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정리하여 대성건설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였던 태평양 건설 측과 언론사에 동시에 흘렸습니다. 며칠 뒤 뉴스를 통해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대성건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제주 리조트 개발 사업이 입찰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 정황이 포착되어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대성건설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남편의 50년 왕국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 변호사가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남편은 사무실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모든 것을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의 손해는 물론 평생 쌓아온
성공한 사업가라는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정보가 내부에서 새어나갔다고 확신하고 회사 내부의 모든 임직원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미숙에게도 향했습니다. 당신 혹시 뭐 하는 거 없어? 당신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닌 거 아니야. 그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고,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재산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며 남편과 매일같이 싸웠고, 아들 이지우는 무능한 후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의 창가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대성건설의 주가 그래프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성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아주 잠깐 과거에 제가 사랑했던 성실했던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은 사치였습니다. 저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은 바로 그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궁지에 몰린 쥐는 살아남기 위해 고양이를 물어뜯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발악까지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주 리조트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강민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살아온 그에게 이번 일은 단순한 사업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명예에 가해진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존재가 바로 저 박순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 물정 모르는 순한 아내로만 여겼던 제가 자신의 제국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수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식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녹초가 된 아이들 앞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가 내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다. 회사 기밀 자료를 빼돌려서 경쟁사에 넘기고 내 평생의 수건이었던 사업을 망쳐버렸어.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민은 마치 사실인 양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이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는 회사에서의 지위를, 딸에게는 사위의 사업을 무기 삼아 협박했습니다. 너희가 내 편에 서서 내 엄마를 찾아내지 않으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당장 내 엄마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 내게는 다 계획이 있다. 그날 밤 제게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 편에 서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우진 변호사는 분명 함정일 것이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식의 애원에 어미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공원의 한 카페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며 제 뒤를 따랐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아들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맞은편에 앉는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이강민과 오미숙이 들어섰습니다. 그들 뒤에는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사설 탐정 몇몇이 함께였습니다. 찾았다, 박순자. 이강민은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제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내 회사 돈 수십억을 횡령하고 기밀 서류를 훔쳐 달아난 범인입니다.
내 아들을 이용해서 나를 협박하려던 파렴치한 여자라고요. 그의 외침과 동시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향해 터졌습니다. 미숙은 이강민의 팔짱을 낀 채 마치 가련한 피해자인 양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배신, 남편의 모함,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 속에서 저는 잠시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이강민은 미리 준비해온 가짜 서류들을 기자들 앞에 흔들어 보이며 저를 매도했습니다. 이 여자가 훔쳐간 서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소. 당장 이 여자를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꼼짝없이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조우진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이강민이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기 두려워할 한 남자, 바로 김상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이강민 회장님. 그 추악한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조 변호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카페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강민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김상무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조 변호사는 기자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강민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횡령과 기밀 유출은 모두 거짓입니다. 오히려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바로 이강민 회장 본인입니다. 그는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진짜 비자금 장부의 복사본 몇 장을 꺼내 기자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상무가 앞으로 나서며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대성건설에서 이강민 회장님을 모셨던 김상무입니다. 이 장부에 적힌 모든 비자금은 제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박순자 사모님께서 훔쳐가셨다는 서류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회장님의 지시로 파기해야만 했던 대성건설의 추악한 비리가 담긴 서류들이었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저를 기다리던 이강민이 오히려 모든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범죄가 폭로되는 생지옥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강민과 미숙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이강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이강민의 옷소매만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추악한 민낯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바람마저 수포로 돌아간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의 소동 이후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은 이강민과 대성건설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조우진 변호사와 김상무가 제출한 비자금 장부 원본과 증거들은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강민은 전 부인 무고 혐의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신하로 불렸던 이강민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그의 구속 소식과 함께 대성건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십 년간 이어진 정관계 로비의 실체가 드러나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남편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미숙의 삶 역시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강민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그녀가 누리던 모든 사치는 한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참고인 신분으로 수시로 검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아야 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희대의 악녀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한때는 저를 동정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그녀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조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미숙은 교도소에 수감된 이강민을 찾아가 면회실에서 광기 어린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당신만 믿고 내 청춘을 바쳤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숨겨둔 돈이라도 있으면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그녀에게 이강민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수이자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돈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40년 사랑의 결말은 그렇게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저주만이 남은 채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제 오피스텔로 아들과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몰락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흐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딸 역시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하고 제 안위만 생각했어요. 불효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말없이 무릎 꿇은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더 컸습니다. 아이들을 저렇게 유약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어쩌면 평생을 자식들 앞에 비굴할 정도로 헌신했던 제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너희의 잘못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 너희는 어미인 나를 버렸고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았다. 그것은 평생 너희가 안고 가야 할 마음의 빚이다. 아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떳떳한 사람이 되어 오늘의 용서를 평생에 걸쳐 증명하며 살아가거라. 이제 너희에겐 물려받을 재산도 기댈 아버지도 없다. 오직 너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너희가 받아야 할 벌이다. 제 말에 아이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아마도 철없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났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았고 무너졌던 관계는 고통스럽지만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제가 받아야 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남은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달려오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온전히 박순자, 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40년의 세월을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기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2의 인생,
그 첫걸음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의 복잡한 삶을 모두 정리하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해안가 마을에 낡은 주택을 하나 사서 이사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가꾸던 집이 아닌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꾸민 첫 번째 공간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토마토를 심고 마당에는 제 키보다 작은 라일락 나무를 심었습니다. 봄이 되면 보랏빛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전 남편 이강민은 재판에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는 이제 잊혀진 죄수 번호로 불릴 뿐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오미숙은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소식은 이제 제 마음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완벽한 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우진 변호사는 그 사건 이후 정의의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며 자신만의 작은 법률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지금도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생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차려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벌었고 딸과 사위도 분수에 맞는 삶을 살며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은 손주들을 데리고 제 작은 집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제가 차린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통해 돌려받은 얼마간의 재산으로 무엇을 할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제 작은 집의 별채를 개조해 작은 상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순자의 쉼터라고 지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법 앞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던 과거의 저와 같은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법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우진 변호사에게 연결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아픔을 가진 여성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주는 일은 제 남은 인생을 바쳐야 할 새로운 소명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질녘 마지막 상담을 마친 저는 마당으로 나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2년.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허무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저는 증오가 아닌 사랑을, 파괴가 아닌 치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비로소 저는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박순자라는 이름 석자로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가장 눈부신 승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